2부입니다. 창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알면 쓸모있는 창업 정보 2부를 시작할게요. 우리 1부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기업가 정신 자체로만 해도 사실 거의 한 학기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인물 빌 게이츠와 그리고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위기관리 대처 능력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마인드보다는 태도, 행동이 중요하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뭘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또는 창업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취업한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딱히 없네요. 이렇단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창업보다는 제가 이 창업을 실제로 해서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때때로 제가 이런 그런 대학에서 이런 특강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 유튜브 할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을 아무리 해도 유튜브를 할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나랑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뭘로 창업을 하지? 다시 말하면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자본은 사실 진짜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은 확률보다 돈이 없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깨닫겠지만 돈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죠. 또 하나는 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동업자가 됐든 또는 같은 창업을 구성할 때 각각의 역할이죠. 역할.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그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직 창업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아이디어 또는 자본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잔 말이야. 아이디어가 중요한지 자본이 중요한지 팀 그리고 타이밍 비즈니스 모델 과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것들을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이디어, 자본, 팀, 타이밍,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다만 방향은 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제조업을 할 거야. 또는 나는 IT업을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만 있으면 아이디어를 짜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정말 좋잖아요. 아이디어 랩이라든지 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대학의 이런 공모전과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디벨로핑 시켜서 제품화 또는 브랜드화 시킬 수가 있다란 말이죠. 자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물론 저도 이용했지만 자본은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창업에서 엄청 몰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매년마다 공채라는 걸 했거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기업의 핵심 요소였어요. 다른 경쟁사보다 더 큰 공장을 가지고 더 큰 생산성을 가지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돌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불행하긴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좀 불행한 얘기긴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이미 공채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죠.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특히 상경계열, 문과계열은 아예 안 뽑아요. 이공계만 그나마 뽑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엄청나게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덕분에 자금을 얻는 건 정말 쉬웠어요. 정부가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과거에는 저 때만 해도 막 매출액, 그리고 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구체성 이런 것들을 엄청 깐깐하게 봐서 그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거보다 훨씬 더 허들이 낮아요. 그래서 자본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팀이잖아요. 팀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팀도 절대 친구랑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나랑 친하니까 같이 할래? 그래 하자 해서 이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돼요. 진짜 걔네 대기업 애들은 막 미사일, 핵무기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창업을 한 스타트업 회사야. 우리는 딱총이 어디야? 우리는 아마 돌멩이 들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소비자들은 냉정해요. 여러분들이 청년 창업을 했다고 해서 와 젊은 사람들 기특하네 사줘야겠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봤을 때 또는 여러분의 서비스를 봤을 때 소비자가 지갑을 열까를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개발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1,000원 이상 넘어요. 하지만 대기업이 만들면 얼마가 돼요? 500원, 800원이란 말이야. 왜? 걔네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거든. 걔네들이 공장을 돌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하면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하나하나 자신의 롤과 그 롤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나마 그게 실패의 위험을 적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 대한민국 서비스 정말 좋단 말이죠. 로켓펀치라는 데가 있어요. 로켓펀치나 또는 링크드인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미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나 아이디어 있는데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나 코딩할 줄 몰라.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사업 계획서 보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로켓펀치 들어가서 나 개발자 구하는데 사실 내 아이디어 이거고 이거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창업선도대학이 지원하는 창업 아이템 그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지원 사업 따와서 사업 진행하자. 이런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런 게 없다면 절대 창업을 하면 안 돼. 심지어 팀을 구성해서도 안 돼. 그건 100%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 경영학과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알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치킨집 할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치킨 잘 만들어서 맛있고 그러면 입소문 나고 그럼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요식업계에 정말 국한된 요소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면은 생산자, 생산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져와서 생산을 하면 얘를 유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유통 공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도달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 포지션이 내가 생산의 포지션인지 내가 공장의 포지션인지 아니면 최전방의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전략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제품에 대한 브랜딩, 마케팅, 프로덕트에 대한 패키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확하게 짜져 있어야 비즈니스 모델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라고 다르지 않아요? 서비스는 내가 만들어서 어디에 올라가요? IT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앱이나 웹을 만들 텐데 특히 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앱이 뭐 플레이스토어든 그 다음에 iOS 그게 뭐죠? 앱스토어에 올라가든 그 시장에 들어가서 내 제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제품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그게 만약 유료 서비스야. 그러면 내 서비스에 이런 효익, 이런 편익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사보실래요?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비즈니스 모델에 묶여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고생만 엄청 하시고 절대 물건을 팔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자, 타이밍은 사실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5가지 요소들 모두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땐 저는 단언컨대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 그것은 이미 죽은 기술이에요.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는 IT 회사인데 IT 회사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했어요.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서비스를 런칭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유행이 지났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술 개발하는데 돈을 엄청 썼는데 성과는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저 타이밍이 기업의 성패를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이든 또는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또는 획득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타이밍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타이밍을 잡으려면 먼저 시장의 허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것인지까지가 생각이 됐다면 또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지불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 밑에 코닥과 디지털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닥은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의류회사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코닥은 사실은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 그 필름 카메라였겠죠. 필름 카메라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필름을 잘 만드는 회사였고 매출액도 가장 컸어요. 때문에 전 세계 기업 순위 10등 안에 항상 드는 엄청나게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닥 지금 어떻습니까? 얘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 망했어요. 부도 났어. 왜냐? 답은 저기 나와 있죠. 디지털 카메라란 말이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 덕분에 기존에 있었던 코닥이라는 친구들이 필름을 만들던 코닥이라는 친구들이 더 이상 경쟁력을 잃게 됐단 말이야. 왜냐? 여러분들 지금 필름 카메라 쓰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지금 또 다른 위기는 뭐야?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들 중에 디지털 카메라 아마 수요조사하면 별로 없을걸요? 지금은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나 쓰지 사실은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도 또 위기죠. 이런 것들이랑.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것은 코닥이야. 심지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특허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무너진 코닥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였어요. 이게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1980년대예요. 정확한 83년인지 86년인지 헷갈리는데 80년대에 죄송합니다. 자꾸 80년대에 그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도 이미 초국적 기업이었어요. 완전 삼성보다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돈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이때 당시 이 코닥의 경영진들, 즉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2000년 이후의 생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갈 줄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이 코닥의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경영진들도 이런 판단을 했죠. 그래 너희들 기술 개발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훌륭한데 우리 지금 필름이 전 세계에서 1등이야. 굳이 이거 만들 필요가 있나? 이게 first예요. 첫 번째예요. 지금 굳이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이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어요. 디지털 카메라는 뭐야? 디지털화돼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예 컴퓨터가 보급이 잘 안 됐었어요. 심지어 이 옛날에는 컴퓨터가 매우 비쌌고 매우 거대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디지털 카메라에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모리. 그죠? 디스크가 필요한데 이때 당시에 디스크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닥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디지털 카메라 이거 안 돼. 이거 개발하는데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의미 없어. 이렇게 돼서 개발을 해놓고
그냥 특허를 묻어놔요. 시간이 흘러갔죠. 특허권은 참고로 20년간입니다. 20년간 독점권인데 코닥은 그동안 너무 잘 나가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더 필름을 잘 만들까만 생각했지 필름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줄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특허권이 풀리자마자 2000년대가 들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이 등장해요. 일본이 등장하면서 오호 이것 봐라.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디벨롭하지 않았네? 계속 향후의 기술이 없네? 일본이 디지털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 하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캐논, 니콘, 파나소닉, 소니 이런 애들이 다 디지털 카메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일본이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간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네들 코닥이라는 이런 초국적 회사가 1980년대에 이미 특허를 획득함을 통해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허들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그런 타이밍들이 정말 잘 맞아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즉 여러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먹혀 들어갈 거다, 시장에 먹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죠. 포켓몬빵이 왜 붐을 일으키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포켓몬이 다시 유행할 이유가 뭐야? 대체. 그죠?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근데 포켓몬을 본 세대들, 즉 20대인 여러분들이 꼬꼬마였을 때 봤던 그 포켓몬이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빵을 사 먹어도 한두 개밖에 못 사 먹었어. 근데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해. 그 세대 애들이. 그러다 보니 애초에 포켓몬빵 자체가 2030을 노린 거죠. 애초에 이보다 어린 친구들을 노릴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요. 그냥 옛날 추억의 제품들 2030 얘네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빵도 아니죠. 그냥 빵을 만들어 놨을 뿐인데 이게 초대박을 친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코로나 시대 초대박 친 게 뭡니까? 초대박 친 게 닌텐도죠. 닌텐도가 이때 뭘 내나요? 동물의 숲을 내놓는단 말이야. 동숲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동숲 초대박 쳤죠? 왜? 팬데믹 시대에 밖에 나가질 못해. 다들 집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게임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정말 타이밍스럽게 잘 내놓은 거죠. 변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넷플릭스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죠. 왜? 볼 게 그거밖에 없어.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그 반면에 항공주, 여행주 이런 애들 어떻습니까? 주가 쭉쭉 떨어지죠. 왜? 그 시대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처럼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또 계절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류죠. 우리가 한여름에 패딩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처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거의 전체에서 그러니까 성공을 일러봤을 때 사실 50% 이상을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아, 그래, 말로 들으니까 알긴 알겠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왜 그렇잖아. 우리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 팬데믹 현상이 생겼어. 전 세계가 막혔어. 그러면 이런 사업이 뜨겠구나를 결과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못해요. 99%가 못해.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야. 99%는 못해요. 1%만 그걸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왜 미래는 늘 남한테만 보일까? 우리는 왜 그걸 못 보는 거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막 도박이네 어쩌네 막 말이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비트코인 하나에 막 4천만 원? 막 그 정도 하죠. 엄청나게 비싸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 역사 보면은 막 피자 한 판 먹으려고 비트코인을 막 몇만 개를 주고 서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런 것들처럼 왜 미래는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씩 우리의 뇌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발상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고민했을 때 비로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이디어이자 발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큼직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최근에 2016년부터인데요.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6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찬스예요. 왜냐? 돈을 벌 수 있는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죠. 한번 봅시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또 뭐 있죠? 저기 또 뭐 있지? 클라우드 컴퓨팅,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학술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중에 우버라고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우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버는 운송회사예요.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운송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A부터 B 지점까지 이동할 건데 혹시 같이 갈 사람이 뭐 요 근처 어디가 됐든 방향이 같다면 내가 태워줄게 라고 앱에다가 띡 하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새로운 손님이 내가 나 여기서 내리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비용 얼마 지불할게. 이런 거죠. 뭐랑 유사합니까? 이거 보면 어떤 서비스죠? 사실은 과거에 택시랑 똑같죠. 택시를 인터넷 세상으로 바꾼 겁니다. 앱을 통해서 바꾼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대체 우버가 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뭐라고? 사실 우버는요. 처음 얘네들이 사업을 런칭했을 적에 투자자를 유치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친구들은 투자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약 4년간. 사람 투자자들이 늘 그러죠. 야,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타는데 심지어 내 차에 모르는 사람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울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해? 또는 이 사람이 말을 바꾸면 어떡해? 또는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해? 와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버는 생각했지. 그런 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입증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뉴욕시에서만 운영을 했어요. 우버가 전 세계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받지 못했으니까 서버 비용이 감당이 안 된 거죠. 근데 점점 이용객들이 늘어났어. 즉 공유 경제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해. 이게 뭐냐? 내가 어차피 안 쓰는 내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물론 팔아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잠깐 빌려줄게. 내가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버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그랬죠. 택시랑 비슷하다고 했죠. 택시랑 매우 유사하다고 했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택시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택시 사업을 창업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택시를 하려면 일단 차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를 운전할 기사님이 계셔야 돼. 이 두 개만 해도 이미 막대한 돈이 필요해. 그죠?
차도 있어야 돼. 그리고 기사도 뭐 그렇죠. 차고지도 있어야겠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면에 우버는 어때요? 차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사님 필요합니까? 아니요. 차고 필요합니까? 아니요. 뭐야? 앱 하나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즉 아이디어 하나로 단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보유한 회사가 된 거죠. 아이디어 하나로.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버도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투자 못 받았어요. 절대 안 주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 어떻게 들여.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고 한들 모르는 사람을, 이 사람이 뭐 차보다 더 심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 이전에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면 숙박업을 해야 돼요. 호텔이 됐든 모텔이 됐든. 그러면 일단은 나는 호텔이 됐든 모텔이 됐든 건물을 올릴 만한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그런 게 모두 필요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단 하나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체가 된 거예요. 뭘로? 아이디어 하나로. 이런 거라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막대한 대자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사업들을, 그런 산업 요소들을 이런 공유 인터넷 또는 클라우딩 컴퓨터,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 인공지능들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모두 실현 가능시켜줬단 말이에요. 즉,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나도 사업을 운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3차 산업, 즉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소위 말하는 수저 있죠. 수저. 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 비유적으로. 사실 지금부터는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젠 더 이상 수저 타령을 못해요. 왜냐? 진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또는 진짜 훌륭한 그 서비스가 정말 훌륭한 타이밍에 출시가 된다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창업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뭐 학술적으로 입증이 됐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나는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건 좀 경제학적인 요소인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필기를 하니까 이게 칠판이 점점 지저분해지네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아까와 같이 대자본 그리고 대기업이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앱이나 웹이나 이런 정보 서비스업들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창출 방식 자체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또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곳의 조직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기를 희망할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은 100%라니까.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학습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99%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서 내가 나를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나는 임금이라는 걸 받을 거고 월급을 받을 거고, 나는 그 월급을 바탕으로 가게, 즉 우리 집을 또는 나의 개인의 먹거리 또는 생존을 위해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는 맞아요. 일반 자본주의 시장은 맞는데 요즘은 반드시 그게 먹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돈을 냅니까? 물론 프리미엄 그 가입자라면 돈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대부분 물론 광고를 보긴 해야 되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유튜버들은 돈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광고 수익, 그리고 뭐 광고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벌죠. 자, 누가 돈을 줍니까? 내가 돈을 주나요? 시청자가 돈을 주나요? 아니죠. 이제는요, 내가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유튜브는 그냥 시청자에게 어떠한 특정한 정보를 전해줬을 뿐이야. 또는 그보다 더 뭐 재미를 준다든지, 예능과 같이 재미를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영화 리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 있겠는데 유튜버 중에 제이필라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구독자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먼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음악을 커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팝송을 많이 커버를 하는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악을 커버를 하면 기존의 원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적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 모두가 이랬단 말이지.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무슨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치면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공연 무대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모두 저작권 위배였어요. 그래서 모두 방송사든 아니면 그 소속사에서 그 영상들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간의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을 피해가는 그런 편법을 썼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내가 특정한 가수의 특정한 곡을 검색하면 그게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공연까지 싹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그만큼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 플랫폼이 규모가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이필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악 저작권 때문에 다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져. 점점 사람들이 찾아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되려 사람들이 찾아오죠. 가수들이 찾아와요. 내 곡 좀 커버해 주세요. 얘 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벌죠. 이런 거. 자, 생산성이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만든 저작물도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음색이 예쁘고 난 노래 좀 잘 불러. 근데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또는 신자본주의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NFT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쓸 데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쓸 데가 없어. 하지만 그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처럼 생산성에 기반한 부의 창출 방식이 과거에는 생산성에 기반한 부의 창출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에 기반한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모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무언가를 생산해내거나 또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와 같은 그런 닫힌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창업을 할 때 특히 가장 많이 듣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이에요. 자, 지식재산권은 특허를 포함해서 상표라든지 저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모두 특허라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 가운데 사진을 보면 고봉민 김밥이라고 올려놨죠. 근데 저 고봉민 김밥은 제가 다른 데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 예시인데요. 사실은 고봉민 김밥의 원조가 뭔지 아십니까? 고봉민 김밥의 원조는 원래는 고봉김밥이에요. 고봉김밥. 근데 고봉김밥이
그 처음에는 부산에서 그 고봉김밥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고봉김밥의 상표를 걸어놓고 열심히 김밥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사장님 뭐 프랜차이즈 좀 내주세요, 뭐 체인점 좀 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체인점을 내줬어요. 근데 그때 체인점 3호점 아저씨가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알았던 거지. 살펴봤더니 상표가 없어. 상표를 등록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먼저 등록을 하죠.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 주인한테 가서 그러죠. 아, 이거 고봉김밥 내 건데, 상표 내 건데 당신 나랑 지금 상표 똑같이 쓰니까 이거 상표를 내리던지 아니면 나한테 로열티를 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럴 거면 나는 이름을 바꾸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고봉민김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키게 된 케이스죠.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대해진 회사죠. 자,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특허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특허를 등록받으면 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재산권이니까 돈이 됩니다. 그리고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100%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특허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요거야 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 알리는 대가로 내가 약 20년간 독점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특허받은 설렁탕, 뭐 특허받은 국밥집, 뭐 특허받은 순대, 뭐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레시피는 특허를 등록하면 좋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는 콜라 제조 기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어요. 출원하는 적도 없죠. 영원히 출원 안 할 겁니다. 내가 내 레시피를 공개하는데 뭐하러, 뭐가 아쉬워서, 그죠? 특허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을 공개해야 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A부터 Z까지 정말 상세하게 공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받은 설렁탕,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알고 보니까 와, 특허 받을만 하네, 진짜 맛있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마침 나도 창업을 하고 싶긴 한데 아이템이 없어.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좀 로열티를 주고 이 레시피를 사올까? 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다 공개가 돼 있거든. 나라면 그 특허 출원 번호 그냥 검색합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가 특허죠. 그죠? 여기에 보면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요. 즉, 뭐 설탕을 얼마 넣고, 뭐 고기는 몇 시간 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금은 몇 g이 들어가고, 모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몇 개만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특허에는 소금이 30g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면 소금을 뭐 50g 넣지 뭐. 그리고 설탕은 얘네들은 10g이 들어가지만 나는 설탕을 뭐 아예 넣지 말자. 단 거 안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회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피 전략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처음 스타트업 회사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무조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해당되겠죠. 기술과 자본 모두가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밀릴 확률이 있어요. 즉 부족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특허를 한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그 한 개의 특허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하니까 심지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대기업의 특허를 이용해서 그 특허를 회피하는 방향을 잡아야죠. 다만 성능은 유사하게. 샤오미 애들이 모두 그렇게 따라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특허는 정말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제가 저 밑에 써놨던 것처럼 메가 특허 군이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면 특허는 하나만 있었을 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현저하게 낮아요. 물론 가능성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현저하게 낮아요. 그런 한 개의 특허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허가 한 회사에 있었을 때, 한 회사에 집적되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또는 기술에 너무 집중 또는 너무 강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